사이클에 맞게 얘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 오리지널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구현 방안, 뭐 관련 표준, 시사점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도 아까 이런 기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인증 속성했는데 민감 정보까지 추가가 됐다. 주요 계정 1차에서 다른 것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내용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누출 시 통지의무 부과에 대한 거. 왜 여기저기 현대캐피탈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현대캐피탈이 맨 처음에 해킹당한 다음에 바로 얘기 안 했어요. 한참 있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왜 하겠습니까? 뭔 자랑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충 좀 넘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는 잽싸게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이거 안 하면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그 개인정보와 관련한 어느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그 전 산업으로 전부 다 파급 효과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정보통신 관련된 산업인데 이제는 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의무 적용 대상이 전 산업으로 다 확대됐다. 예,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망법과는 뭐가 있냐? 망법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갖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법 원칙의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온 거를 갖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망법에서는 이용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용자라는 거는 고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법으로 가면서 정보 주체란 말로 바뀝니다. 얘기는 고객 플러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정보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원 정보까지 다 암호화가 되고 보호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거죠.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보호조치 기준은 이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내용은 아까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해석 범위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삭제할 때는 뭐 완전 폐기냐, 전용 소자냐, 포맷 3회냐, 완전 삭제 솔루션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암호화는 어떤 거 해야 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데이터가 암호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송신될 때 암호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송신돼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때 암호화가 또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못하기 때문에 PC에다가 다운로드 할 때, 뭐 zip 파일에다가 비밀번호를 건다든지, 뭐 오피스 파일에다가 비밀번호를 건다든지, 요것도 암호화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유연하니까 요 정도까지도 다 암호화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갖다가 화면에 뿌릴 때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영향평가라는 게, 개인정보가, 사전 영향평가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사전 영향평가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나중에 개인정보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를 갖다가 사전에 미리 평가해본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사전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게. 이게 이제 일반 회사로 오면은 뭐 보안성 검토 이런 말로 이제 바뀌죠. 예. 그래서 미리 보안성 검토하면 바꾸서 시스템을 오픈하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체는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더 중요한 거는 앞에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핌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문제가. 이 시스템 자체가 핌스예요. 이걸 보고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핌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성에서 폐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그 라이프 사이클별 어떤 액티비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흐름에 대한 거, 요거의 기반입니다. 기반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교육, 정책,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려면은 기술적인 조치와 그 다음에 기반으로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죠. 색깔 보시면 아시죠? 이쪽 색깔, 빨간 색깔, 푸른 색깔, 푸른 색깔.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반이라는 거는 관리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잘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이 표만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 표는 기억을 잘 하십시오. 저도 보안을 10년 정도 했는데 업체들에서 만들어낸 표 중에서 제일 잘 만든 표 같아요. 다른 표보다도 이 표가 제일 잘 만든 표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걸 쓰고, 정보 ISO 27001, ISM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그걸 쓰고, 둘 다 없으면은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를 갖다가 만든다.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 같은 걸 만들어서 쓴다. 라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포렌식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예, 포렌식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간단해요. 포렌식 중에 요거는 외워야 죠 증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증거를 갖다 증명하는 게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정제신연무 해가지고, 정제신연무로 일단 외우시고, 원칙을. 근데 도구가, 리플리케이션, 복사하는 도구, 데이터 검사하는 도구, 인테그리티 체크는 무결성 검증하는 거죠. 아까 암호화에서 나온 거 같이. 시스템 분석하는 도구, 이런 거 하고, 절차는 그냥 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절차 이대로 해야 된다.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안티포렌식이, 포렌식을 갖다 피하기 위한 안티포렌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쪽입니다. 민간 포렌식의 법적 증거가 인증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법적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경찰이 수행한 포렌식만이 법적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민간이 아무리 내봐야 이거는 해당 증거로서 채택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좀 설왕설래가 얘기가 좀 많죠. 저것들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ISO 27000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여기부터가 이제 정보보호 체계. 정보보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세트예요. 국제표준입니다. 여기 앞에 ISO 붙으면 국제표준이잖아요. 그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출 여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왜 썼냐면은 ISO 27000이라는 얘기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데다가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ISO 27000이 직접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쪽도 할 때도 이 개인정보보호를 그냥 쓰는 것보다 이쪽 프레임워크에 의존해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중요한 게 BS779에서 ISO 27000, 27001을 변할 때 어쩌고 이렇게 해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모의고사에서 자꾸 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는 자꾸 저거를 내는 것 같은데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트가 있어요. ISO 27000에. 그래서 7001이 인증심사 규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ISMS라는 게 매니지먼트 시스템, 시큐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 시스템은 무슨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체계를 말하는 거죠, 체계. 예. 회사 내에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은 심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많이 안 따요. 대신 다 따는 거는 이거죠, 이거. 예. 그래서 인증 절차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사 쪽은 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주로 보는 게 이제 현황평가하고 그 다음에 위험평가. 위험평가를 왜 할까요? 위험평가를 왜 할까요? 정보보호 체계를 만드는데 이게 전부 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이 높은 곳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더 투입하는 게 맞는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위험평가를 합니다. 대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란 개념을 잘 안 통하죠. 말만 리스크 하는데 실은 그냥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고 터지면은 아무리 리스크를 예전에 이거는 버리는 리스크라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정한 리스크라도 그걸 도장을 찍은 임원조차도 그런 게 딱 일어나면은 야 이거 뭐야 딱 얘기하죠. 이따위로 내버려둘 거야 딱 얘기하죠. 과거에 예전에 이사님께서 이건 괜찮다고 이런 얘기 감히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에 없어요. 코리안 문화 자체에. 웨스턴 문화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안 쪽에서는 상당히 좀 그 의미 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맞냐 안 맞냐는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 ISMS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PDCA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통제 도메인. 요건 좀 외우세요. 요 도메인은 좀 외우십시오. 정책, 조직,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해가지고, 요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실제로 컨설팅 같은 걸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도메인이라는 걸 갖다가 진짜 해보면 해볼수록 느낍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거에 의하면은. 굉장히 잘 만든 도메인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이쪽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축 절차라든지 뭐 문서와 체계 단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냥 넣어둔 거니까 보시기만 하세요. 뭐 한다라면은 아까 요 정도 인증해 나와 있는 요런 거하고 그 다음에 ISMS 구축할 때 요런 절차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뭐 정책 만들고 정책 범위 그 다음 위험성 평가 또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통제 목표라는 건 뭡니까? 그 위험성에 따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걸 말하는 게 이제 통제한다는 거죠. 예, 그거 해서 나중에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십시오. 이 리스커버리는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좀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소송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상대방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자료가 너한테 있으니까 이걸 내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내가지고 생기는 불이익 다 당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게 디지털 증거 게시체, 이 디스커버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왜 포렌식하고 왜 관계가 있냐면은 제출을 할 때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고요. 예. 근데 MS하고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이런 거 갖다가 제출을 못 해가지고 패소한 적이 있어요. 아예 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출을 못해서 패소했는데 아마 제출을 했으면은 회사가 망해서 아예 그냥 내고서 패소한 쪽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죠. 설마 MS가 익스체인지 서버를 만든 회사인데 메일을 갖다가 증거를 못 내가지고 패소하겠습니까? 아마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대충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통제 이번에 나왔죠? 예. 나왔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골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보보호 쪽에 인간만큼 정통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쓰기는 어려워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예방, 탐지, 저지, 교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뭐 그냥 키워드를 유출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보셔야지 정확한 게 나와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핸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양키 교재나 봐야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CISP 시험 보려고 이렇게 대충 왜냐면 주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시험 문제 쓰려고 이렇게 한 걸로는 이 정확한 뜻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피 작업을 쓸 것인지 그냥 이거라도 그냥 기본 전략으로 갈 것인지 이건 결정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주요 통제 중에서는 일단 예방하고 탐지가 가장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지, 교정, 복구 이거 전부 다 특히 저지는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교정이나 복구는 이거는 그냥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사후 약방문이죠. 안 하느니만 안 하니까 원래는 안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보안의 메인 에어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메인은 요거 두 개고 나머지는 부가 통제입니다.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얘 나왔나? 이렇게 4개 나왔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최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을 갖다가 답안을 달 때 이런 식으로 답안을 달아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답안을 쓰기가. 하지만 정확하게 답안을 쓰신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온다면. 자, 보안 위협에 대해서 보죠. 보안 위협은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옛날 건 잘 안 나와요.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옛날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최신의 게 잘 나옵니다. 최신의 게. 그래서 뭐 스니핑, 뭐 스푸핑,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의 용어이기 때문에 안 내요, 잘. 그러니까 그 용어를 이해하고는 이때 거기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은 항상 새로운 거는 주의 깊게 보세요. 최근에 사고 일어난 거,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공격 기법이 쓰였는가. 이제 언론별로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을 얘기하다가 기자들이 이제 하도 많이 여기저기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정확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올 때 어떤 기법들이 이용되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기출 여부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3개만 적어놨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동작 원리. 동작 원리를 꼭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하면 당한 걸로 끝이냐. 우리는 디펜스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결 방안을 갖다가 꼭 써줘야 된다는 거. 네. 무슨 트레트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떤 공격에 관련된 게 나오면 항상 그 공격의 동작 원리는 뭐고, 그리고 그거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갖다가 2개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요걸 갖다가 답안을 쓸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코드라는 거는 일단 과거에는 악성 코드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멜리셔스 하다라는 거, 배드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멜리셔스 하다라는 건 뭔 뜻일까요? 이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그레이웨어란 말도 여기 나오는데 멜리셔스, 그냥 대충 나쁘다, 대충 나쁜 것 같다, 나빠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워낙 종류가 많아요. 옛날에는 바이러스 말 하나로 다 됐습니다, 설명이. 근데 이젠 이 말 갖다가 하나로는 바이러스는 감염이잖아요. 일목적이 감염. 근데 웜은 감염이 아니에요. 얘는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전파. 얘는 감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멜리셔스 소프트웨어다, 우리나라 말로는 악성 코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변한 거죠. 후행해가지고 붙여준 그런 네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거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대응 방안으로는 AV 솔루션 적극 활용, 업데이트, 중앙 관제 솔루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줄줄줄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 때 또 대응 방안에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뭐 개인 차원의 대응 방안,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 뭐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은 뭐 하시겠어요? 뭐 해커 부대, 해커 부대 양성. 실제로 있다니까. 웃지만 있어. 해커 부대 양성. 그 다음에 키사를 통한 선진 보안 기술 습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써준다라는 얘기죠. 예. 이건 조직 레벨이겠죠. 개인 레벨은 이런 걸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관련 법제 정비.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OWASP는 아까 말씀을 대충 드렸어요. OWASP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보안만 하는 건 아니고 웹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마치 아파치처럼 굉장히 많은. 근데 우리는 아파치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아파치 웹서버가 제일 와닿잖아요. 똑같습니다. OWASP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OWASP 탑10이라는 게, 보안 쪽에 있는 탑10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 해에 웹 취약성 가장 중요한 웹 취약성 10개를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발표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으라는 거예요. 조금 비인간적인데 이걸 다 적으라는 게. 근데 맨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인젝션, XSS, 그다음에 CSRF, 미스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들은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그 기본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왜냐면 이런 문제를 적을 때 10개다. 10개. 그럼 생각나는 거 10개 그냥 적으세요. 적을 거 없으면은 그 문제의 경중을 봐서 내가 이걸 적을 수 있다 없다 해서 다른 문제하고 따져 보셔가지고 이거를 써야만 한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5개 쓰고 나머지 5개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끼워 넣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칸을 10개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예,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개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것들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려사항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거 그냥 발표하는 것만 그냥 들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예. 모니터링 하고 이거죠. 웹 개발 가이드 등 공식 문서화가 필요하다. 조직에서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웹 개발 가이드에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어디 있을까요? 구매 요구사항. RFP를 낼 때, 우리는 OWASP 2010년도 탑 10, 2011년도 탑 10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거 RFP에다가 넣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개발 방문원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하게 한다면 검수 기준에 포함시켜가지고 한다. 근데 아직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무서운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검수 기준 만들어 와. 검수서 보통 만들려고 이거 시키잖아요. 갑이 을한테. 거기다가 이제 해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검증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을한테는 악마지만은, 갑 쪽의 관리자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고려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위에 것들은 그냥 생각나는 거 계속 쓰시면 되고. 웹 해킹은 일단 웹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해킹들을 갖다가 총칭을 다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인데, 종류 쪽은 솔직히 이런 것들, 후이즈나 NSLOOKUP, 트레이스 RT, 그 다음에 엠맵,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웹 해킹과는 엄밀하게 말하면 상관은 없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TCP/IP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웹 해킹과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만은 뒤쪽에 웹 해킹으로 이어지는 전체 먼저 그거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조를 하는 그 정보 수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넣은 거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단기적으로는 와프 설치하고 근본적으로는 수정한다.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고려사항이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안성 테스트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 넣어야 한다. 아까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QL 인젝션입니다. 자,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DB 인증을 우회 접속하는 해킹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쿼리를 갖다가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자,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구문을 보시면은, 셀렉트나, 이런 데 보면 회어절 있죠? 회어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사용자 네임은 땡 찍고, 여기다가 OR을 넣어줘요. 사용자 네임에 OR은 없죠. 근데 땡 찍고 하면 이때부터는 구문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like를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은, OR 조건은, false가 걸리지 않는 한은 true로 패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는 참인 명령으로 되기 때문에 인증이 그냥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걸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막아버리니까는 안 되겠지만은, 왜냐?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조합에 의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보통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웹서버 DB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보낼 때 ID 패스워드에다가 인젝션 코드를 섞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ID 패스워드 그 창에다가 인젝션 코드를 갖다 섞어가지고 이런 인젝션 코드를 섞어서 넣어주면은 웹서버에서 이쪽으로 조건이 전달될 때는 always true 조건문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증이 성공한 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있는데 뭐 절차까지 보실 분은 하세요. 근데 이제 기억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면 너무 떠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써주면은 훨씬 답안이 있어 보이죠. 예. 데이터베이스가 뭐 오라클 거냐 아니면 인포믹스 거냐, 왜냐 그거 따라서 써야 되는 명령어가 다르니까 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컬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문 만들어 가지고 실행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응 방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예. PM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자는 뭘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은 뭘 해야 되느냐, DBA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DBA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SQL 인젝션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놈이,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앞쪽에 이렇게 뭐랄까나 분류 기준을 쪼개는 게, 저게 이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냐를 갖다가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저걸 갖다가 잘 써주시라 이겁니다. 기술사들 채점할 때 칸을 굉장히 잘 봅니다. 앞쪽에 거의 대부분 채점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뒤는 잘 안 읽어요. 앞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쪽에 내용을 갖다가 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뒤쪽을 갖다가 뭐 아무리 근사하게 써봐야 점수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앞쪽에 이 기준을 갖다가 크리테리아를 잘 나눠줘야 돼요. 이게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도록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예. 자, 다음에 XSS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게시판 클릭해가지고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게시판에 악성 코드 숨겨놓고서 사용자들이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거.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디도스 공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XS, CSRF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도스 공격이에요. 디도스는 뭡니까?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이번에 해서 다 들어보셨죠? 이번에 디도스 나오면서 보도가 나왔을 텐데, 에이전트 몇백 개 얼마, 뭐 몇만 개 얼마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용자들이 계속 디도스는 에이전트들이 계속 패턴이 업데이트되면서 안티바이러스가 발견해내면서 계속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새로운 디도스 에이전트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게시판 빈거, 취약점이 있는 게시판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다운로더를 심는 거예요. 그거를 다운로더 받게 하는 수단이 XS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왜 크로스가 들어갈 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메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메일을 보내요, 이 사람한테. 자,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취약한 웹사이트로 유도가 되는 거죠. 예, 취약한 웹사이트로 유도가 되면서, 거기 스크립트에, 웹사이트에 스크립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에빌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 스크립트가 숨겨져 있으면, 그게 이제 해커 컴퓨터로 연결돼가지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게시판에 가가지고 클릭 한번 잘못하면은 나한테 다운로더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클릭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여기 있네요. 예, 스크립트는 삽입이 허용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로 대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후에 디도스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게 가장 많다라는 거죠. 예. 이거 아니면 사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뒤에 이건 왜 넣냐 하면은, 앞에 지금 이메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좀 없어 보이죠? 전산쟁이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딱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쿠키 훔치기하고 계정 하이제킹이 너무 복잡하고, 뭐 이런 건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시라고 넣은 거고, 이 정도를 갖다가 좀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같은 개념도를 그려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게 그리는 것도 더 빠를걸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해설되어 있으니까는요, 보시다가 조금 막히는 거는 여기 가서 보시면 다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SXS에 보면 뭐 저장과 반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도문 알아보실 필요 없고, 저장과 반사를 갖다가 보면은
저장은 뭐냐? 웹 서버에 클릭하는 그 서버에 악성 스크립트가 저장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빅팀 서버가 아니라 피해자가 여기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돼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쪽을 얘기합니다. 얘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자, 그 악성 스크립트 넣고 URL을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다운받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똑같지만은 URL을 보내요. 그러면 URL 보낸 거를 클릭하는데 그 클릭하는 거 안에 악성 스크립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웹서버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저장. 이렇게 튕겨져서 반사된다고 해서 반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굳이 나눌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제 유형을 구분하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대응 방안이 더 중요하겠죠. 예, 유효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PHP 같은 경우에, 단넷 같은 경우에는 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코딩을 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키사에서 만든 그 이름이 뭐지? 키사에서 만든 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PHP도 되고 뭐 ASP도 되고 해가지고 다 만든 게 있는데, 걔가 무슨 나이트인데, 제가 이따가 저 용어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한다, 이런 쪽으로 그 답안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SRF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XS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뭐냐? XSS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클릭한다라는 거는 그 사이트를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사용자를 웹사이트가 신뢰하는 거예요. 사용자를 웹사이트가 신뢰한다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관리자 PC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같은 거 보세요. 발표된 대로라면은 농협의 관리자 PC를 타고 들어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관리자의 PC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요.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클릭했을 때 그 안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돼가지고 시스템을 갖다가 그 관리자 PC를 갖다가 경유해가지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죠. 관리자 PC는 시스템이 그 트러스트를 하니까 보통 IP나 패스워드로 그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는 게 보통 이런 거죠. 자, 이게 그 나쁜 사이트고, 나쁜 사이트라고 하니까 조금 용어가 후진데, 자, 관리자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내부의 서버를 갖다가 침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다른 것보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 공격에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 보면은 이미지를 갖다가 첨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어요. 이미지 소스를 갖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클릭하면은 이 뒤에서 그 읽어줘서 고마워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전부 다 스크립트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CSRF. 그러니까 XSS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신뢰하는 거고, CSRF는 웹사이트가 사용자를 신뢰하는 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 어려운 쪽을 갖다가 그 공격하는 데는 대부분 이 CSRF가 많이 쓰입니다. 그 침투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부 다 침투를 막아놓는 사이트들 있죠. 네.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할 때는 이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해킹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뚫고 이런 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관리자한테 메일 하나 보내고 걔가 실행해가지고 그 안을 침투하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빠른 거죠. 예. 버퍼 오버플로우는 그 워낙 오래된 해킹 기법이기 때문에 뭐 안 나오리라 저는 제 손모가지를 겁니다. 나오면 말고 안 나오리라 봅니다. 예. 스푸프는 그 가짜로 그런 척하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IP를 갖다가 스푸핑할 수도 있고 ID를 스푸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있죠. IP를 하는 거, DNS 스푸핑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이메일, VoIP도 있어요. 콜러 아이디를 갖다가 스푸핑하는 거. 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다르겠죠. 목소리가 걸리면은
난감한 거고 그 사람이 척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콜러 아이디를 스푸핑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IP 스푸핑을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IP를 갖다가 스푸핑하는 거, 그 케빈 미트닉이 이거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케빈 미트닉이 걸러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원래 저기 AT&T 벨랩에 있는 그 연구원 2명이 IP 레이어의 취약점에 대해서 스푸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약점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그 논문을 본 케빈 미트닉이 야 이거 쿨한데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IP 스푸핑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킹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케빈 미트닉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애가 비응신이 된 게 걔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 그리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 출소한 다음에 만든 사이트를 해킹당했어요. 해커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쪽 다 팔고 이제 나중에 다시 요새는 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스푸핑이라는 거죠. 예. 문제에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스니핑은 스니프하다라는 거는 킁킁킁 냄새를 맡다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알아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랜 카드에 프로미셔스 모드를 갖다가 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켜져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그 해당 이더넷은 트래픽을 공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더넷 내에서는 그 공유된 트래픽을 갖다가 전부 다 볼 수가 있다. 자기 것만 걸르는 게 아니라 대응 방안으로는 가급적 스위칭 허브 공격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티 스니프라는 이런 그 프로미셔스 모드가 지금 켜져 있는 놈이 네트워크에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툴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ARP 감시, IP 배터리 관리 철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니핑도 뭐 그렇게 그 고전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계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하이제킹은 IP 스푸핑하고 거의 관련이 100%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이제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예. IP 스푸핑을 한다라는 게 하이잭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IP 하이제킹이 있고 그 다음에 HTTP의 그 세션을 하이제킹 하는 게 또 있어요. 세션을. 그래서 그 게시판에 XSS를 돌리는 이유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런 해킹도 쓸 수 있겠죠. 그 해당 유저가 지금 로그인을 해 있잖아요. 그럼 그 세션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거죠. 이게 좀 근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은 가능할 필요도 있겠죠. 뭐 수억짜리 거래를 갖다가 내 통장으로 돌린다든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은 굳이 이런 것들을 할 일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콜 하이제킹.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스푸핑하고 하이제킹하고는 같이 엮여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이걸 드려야 되나?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피해자가 원래 서버에 접속하려고 이렇게 싱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싱크에다가 에크를 갖다 시넥을 보냅니다. 서버에서. 그 다음에 서로 싱크하고 에크를 주고받는데 얘가 어태커가 중간에서 서버에다가 리셋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게 얘가 빅팀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 사이에 얘가 싱크를 다시 보내가지고 시넥은 일로 가지만은 에크를 갖다가 계속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빅팀은 트래픽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그래 마치 얘가 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이제킹이 이런 것들인데 하이제킹, 스푸핑, 스니핑 이런 것들은 워낙 과거 자료들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나올 확률은 정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한번 보세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회공학 PPT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더 필요하시면은 저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밍은 가끔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해커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예,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원래 일로 가야 되잖아요. 실스 사이트로. 근데 이걸 갖다가 위조 사이트로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DNS를 갖다가 일단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참조를 할 텐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PC의 호스트 파일을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ISP나 회사의 DNS 서버를 조작하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를 갖다가 위조 사이트로 보내는 방식, 요거를 갖다가 파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같으면은 그 은행 사이트를 갖다가 그 위조해가지고 세워놓고서 글로 다 전부 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주로 이제 호스트 파일을 갖다가 바이러스로 변조시켜 놓은 다음에 그쪽을 갖다 접속하게 하는 그런 그 공격 방식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인인증서에다가 뭐 SSL에다가 이거 들어가면은 사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외국 초기처럼 별로 이렇게 보안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을 때는 가능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로데이라는 건 뭐냐? 당일이라는 뜻입니다. 당일 어택. 무슨 뜻일까요? 취약점이 발표된 당일 어택.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진짜 당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당일이냐? 이런 겁니다. 취약점을 발견해서 패치를 만들고 릴리즈를 하잖아요. 제작사에서. 그럼 해커는 취약점이 발견되면 바로 해킹 툴을 만들어서 패치 제작되기 전에 공격하고 릴리즈 되기 전에 공격하는 요거를 갖다가 이게 제로데이라는 겁니다. 패치가 릴리즈 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공격하는 거. 방법이 없죠. 막을 방법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로데이 어택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은 이제 해킹 툴을 갖다가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썼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개념을 갖다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은 역시 개인, 기업, 국가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겠죠. 블랙홀, 싱크홀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뒤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사이버 어택 쪽에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사이버 어택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엑스페리멘탈, 호기심에 하는 거, 벤달리즘, 공공시설 공격하는 거, 핵티비즘, 정치적으로 나의 의견을 갖다가 표명하고 다른 사이트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거, 한국 해커하고 중국 해커들 사이에, 일본 해커들 사이에 서로 광복절날 주고받고 치고 싸우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핵티비즘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크라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워페어, 이건 국가 간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예.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한번 나왔죠? APT 어택. 이번에 나왔는데, 푸신 분 계신가요? 안 푸셨나요? 이거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하는데 바뀐 거는 아니에요. 대상이 바뀌었거나 기법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법이 도입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공격이 구조화된 겁니다. 구조화된 공격. 자, 어드밴스드가 뭐냐?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사실은 어드밴스드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죠? 그 다음에 persistent라는 거는 목적 달성할 때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그런 뜻이죠. threat은 여기 있죠.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이 실행하거나 코디네이션에 개입하는 공격을 말한다. 그래서 APT의 타겟은 안랩에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게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왜 이런 걸 갖다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 뭡니까? 저희 농협 해킹하고 선관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톡스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APT라고 할 만한 게 별로 큰 게 아닌 것 같고, 스톡스넷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APT의 원형입니다. 국가가 정확하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앞에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인포메이션 워페어, 이런 거에 정확한 서브셋이라고 할 수 있죠. 인스턴스라고 해야 되나? 네. 프로그래밍에서 OOP에서 인스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WF의 인스턴스는 APT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T의 이거는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Layered Security Defense in Depth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드가 필요하다. 왜냐, APT는 여기 보시면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술을 쓰니까 단 하나 갖다가 하나의 공격 기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레이어드하게 여러 개의 방어 기제를 거쳐가지고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T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하고 결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메인 지식. 어떤 게 도메인입니까?
스톡스넷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 하냐면은, 뭡니까? 원자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계 장치의 스핀들이 몇 개고, 얘가 가로로 몇 개고, 세로로 몇 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 스톡스넷 웜 안에 이런 게 정의가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기를 보시면 돼요. TED라는 거 들어보셨죠? TED? 동영상 사이트 모르세요? 네, 왜 모르는 척 해, 근데. 이씨. TED에 보시면, 거기서 스톡스넷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웜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아, 예술입니다, 예술. 안에 완전히 핵발전 시설 안을 그냥 몇 층에 무슨 기계가 놓여 있고, 무슨 기계가 몇 개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게 구조체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공격하는 웜이거든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이 엄청나게 강해야겠죠. 모르면 공격도 못해. 해석도 못해, 이거. 봐봐야.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도스 보겠습니다. 디도스는 뭐 다 아시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도스 하실 때 이런 얘기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XSS, 다운로더, 이런 말 꼭 써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디도스만 쓰지만은, 우리들은 이걸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걸로 변환돼가지고, 아까 또 무슨 얘기 했었죠? 초반에. 오전에. 한이팟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었죠. 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한이팟 얘기할 때 액티브 한이팟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다운로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다. 그 얘기도 양념덩어리로 나중에 하나를 더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한이팟도 이제는 예전 한이팟이 아니라 한이넷이 아니라 이제는 액티브 한이팟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쓰란 말이죠. 네.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를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나오죠? 프로파게이션 메소드가 다운로드해서 한다. 다운로드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체인저 해가지고 어쩌고 방어체계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자, 방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IPS의 아노말리 디텍션을 갖다가 하는 방법, 디도스 방어 전용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ISP 상품을 이용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보통 보면은 아까 IPS나 IDS에서 패킷 바디에 있는 시그니처를 잡아내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시그니처 디텍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떤 공격에 효율적이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공격. 그쵸? 논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와 반대돼서 알려져 있지 않은 공격은 그럼 어떻게 할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격. 언론에 대해서는 그냥 당할 것이냐? 손 놓고 당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그것도 한번 막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거죠. 아노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노말리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정상은 뭐냐? 정상은 트래픽의 정상 트래픽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모델링을. 그러니까 이 축이 지금 이게 3차원 축이잖아요. 물론 다차원축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시간별, IP별, 요일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IP, 요일, 여기다 뭐 예를 안 들어놨나? 여기 있네. 데스티네이션, 소스, 포트, 서비스죠. 서비스별, 이런 여러 가지 별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 웹사이트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그럼 자, 이런 모델이 있을 거예요. 월초 월요일 날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A라는 사이트에 그 평균 트래픽은 5메가에서 7메가 사이다. 이런 모델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메가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얘를 갖다가 아노말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가 아노말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잡아내는 거를 아노말리 디텍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이 트래픽 추정 엔진의 정확성이 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현실 트래픽하고 맞춰주느냐인데, 근데 얘네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도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이게 현실 비즈니스하고 맞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비즈니스 부서들은 그 IT 부서를 좀 우습게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해요. 그럼 이벤트 하면서 마케팅 부서에서 보안 부서한테 이런 거 통보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갑자기 막 트래픽이 막 그 3, 4메가 몰리던 네트워크에서 갑자기 막 30메가, 40메가 확 몰리고 올라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막아버리면은, 이거 만약에 이건 30분짜리 이벤트였다. 근데 막아버렸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 씁니다. 그냥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나 하지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노말리를 잡아낼 수는 있지만은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상 트래픽인데 이거를 갖다가 잘못되다라고 판정하는 거, 이걸 false positive라고 그러거든요. false, 잘못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positive한 거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반면에 true negative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이제 용서받지가 못해요. 이거는 정상 비즈니스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재난 상황. 뭐 하여튼 그 5메가에서 7메가 사이를 했는데 갑자기 뭐 한 100 몇십 메가가 몰린다든지 이런 걸로는 대응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 힘들다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얘가 IPS에서 대응하는 이 두 가지 디텍션 방식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일어나는 건 뭘까요? 디도스 전용 장비. 전용 장비는 그냥 보면은 IPS에다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능이 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디도스 전용 장비라고 해도 쓰이는 알고리즘은 다 똑같습니다. 얘가 쓰여요. 대신 이제 다룰 수 있는 용량이 커진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빵빵해진 거죠. 이거라고 보시는 게 현재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들도 보면은 디도스 전용, 요새는 이게 잘 팔리니까 디도스 전용비로 많이 사놔요. 개발을 다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얘는 풀세트 기능을 다 주고 이쪽에서 마케팅적으로 봐서 이쪽에 여기다가 탑재를 꼭 안 해도 될 만한 거. 마케팅적으로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만 빼고 엔간한 거를 갖다가 IPS로 기능을 내리는 이런 쪽으로 지금은 전부 다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스 전용장비나 아니면 IPS나 그렇게 기능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행동 기반 탐지망. 얘가 행동 기반이에요. 네. Behavior Defense인데 이거 행동 기반으로 트래픽이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역시 뭐 충분하죠. 재난 상황 대응이다. 근데 이거 갖다가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냐? 저희가 뭐 100mbps 라인을 쓰는데 디도스가 1기가가 들어왔다. 막아봐야 소용없어요. 디도스 전장비도 그렇고 이 라인은 전용선의 라인을 초과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반 사이트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걸 쓴다라는 거죠. ISP가 주는 상품이나 아니면은 협력체계. 디도스 대피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선관위 나오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디도스 대피소라고 있어요. 디도스가 생길 경우에 대피하는 곳이랑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디도스를 디텍트 하면은, 그 다음에 싱크홀 처리라는 게 있어요. 싱크홀을, 그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뻥 뚫려 있는 거 있습니다. 싱크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모든 트래픽이 절로 몰려요. 그럼 이건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네트워크이면 라우터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겠죠. ISP 네트워크이면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뭐 PC가 뭐 한 100만 대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서버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200만 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디도스 명령을 내리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겠죠, 공격들이. 그럼 이럴 경우에 그 BGP 라우팅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라우팅을 갖다가 바꾸도록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싱크홀이라는 명령어가. 그래서 싱크홀 명령을 때리면 여기에 싱크홀 라우터가 있고, 일로 이 데스티네이션 IP를 갖다가 싱크홀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 IP로 가는 트래픽을 전부 다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로 안 가고 얘도 이런 식으로 올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일로 와요.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디도스 방어 장비를 병렬로 막 구성하는 거예요. 한 개당 10기가 하면은 6대, 60기가 12대, 120기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장비를 병렬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쪽에 디도스를 몰리는 게 1기가면은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뭐 5메가밖에 안 남는다. 이게 정상 트래픽이죠. 네,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디도스 그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싱크홀 라우터에서 모으고 뒤에서 디도스 방어 전용 장비를 갖다가 병렬로 붙여가지고 청소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ISP가 하면은 ISP에서는 상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디도스 에이전트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그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도스 대피소라는 겁니다. 글로 우회를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얘가 계약한 회선이 100메가밖에 안 되더라도 여기서 전부 다 1기가가 필터링 된 다음에 일로 오니까는 훨씬 효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안 컨설팅 쪽인데요. 이쪽은 사실은 저기가 알아야 될 분야는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알아야 될 분야 아니고 보안 장비 만드는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건데,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CC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ITsek이나 TCsek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CC 쪽은 일단 커먼하다는 거. ITsek이나 TC색 이게 뭐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이던 표준들이에요.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는 업체들이 미치겠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나라마다 이 인증이 몇 년씩 걸립니다. IT색, TC색 인증이. 그러니까 몇 년을 그냥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는 나라별로 연합해서 공통의 규정을 만들면은 그것만 따면은 그냥 그 나라에서 다 쓰이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든 게 CC입니다. 커먼하다라는 거예요. 커먼. 네, 그래서 커먼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거를 앞에 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CC의 뭐 구조 이런 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CC의 규제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클래스라는 가장 상위 개념이 있고 패밀리라는 게 있고, 패밀리를 구성하는 거는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요. 네. 컴포넌트를 갖다가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기능 보증사항에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 가는 거는 이제 패키지로 같이 묶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PP하고 ST 요거를 아셔야 돼요. 예. PP는 공통심사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심사기준. ST는 특정 제품 시스템의 의존 기능 및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공통심사기준인 거는 자 보시죠. 방화벽 세계적으로 다 똑같죠. 요구사항이.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IPS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PP가 하나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그냥 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PP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나한테만 필요해가지고 그 극소수의 그 유저들에게 충족이 되는 그런 보안 장비를 만들었다. 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 없어요. 이거 PP나 ST 이 PP를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학교에서도 사람 많이 불러야 되고 여러 업체들이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추가 요구 사항을 받아가지고 ST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거는 업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업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어가지고 따로 왜냐면 팔아먹으려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게 ST.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 PP. 그 해당 제품에만 쓰이는 거 ST.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심사를 받으면은 그 EAL이라는 등급이 나오죠. EA라는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CC의 구조입니다. CCRA는 CC를 갖다가 그 수용하는 협정국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CAP입니다. 인증을 발행하는 발행국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C 3.4, 3.1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체 내용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CSEC이나 ICSEC은 건드십시오. 이미 시험 한번 나왔고 또 나오면 이거 뭐 틀려야지 어떡해. 나도 몰라. CC도 지금 저 헉거리는 판에 이걸 거 언제 하라고. 보안 컨설팅은 그 보안설 접근 방식을 갖다가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본 게 좀 결국 이거죠? 예. 자, 현 수준 분석, 취약성 분석, 해킹에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안 다음에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들어가죠. 현재 수준을 갖다가 전부 다 100% 대응 다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는 못하니까 위험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한 것부터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보안 수준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 아키텍처 설계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 방안도 언제 뭐하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갖다 짠다. 자, 이런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5분 쉰 다음에 컨텐츠 보완하고 끝내겠습니다.